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착한 지도자와 강한 지도자 중에 이른바 대세 추종론자들은 강한 지도자를 그렇죠.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 안철수 또 박원순 지금 유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3대 대선 주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뭐 물론 그분을 대권 주자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이분의 행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른바 새누리당 그리고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층들과의 전면전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얼마 전에 그 무상 산후조리원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시장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무상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 지금 뭐 무상급식도 실은 의무급식인데 무상급식이라고 네이밍해가지고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일부러 그렇게 무상을 붙였다는 거예요. 공격하라고. 예, 공격하라고. 이게 이제 없는 분을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예, 없는 분을 박수 치면 안 되고. 그걸 이제 교육국장한테 박수 치는 거야. 예. 예. 무상급식이나 이런 논란들 같은 경우 그걸 이제 역공을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여기다 허비하느냐라는 식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당 쪽에서. 그런데 뭐 무상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 공공의 기금과 또 시설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문화일보고 뭐 이런 온갖 종편들이 또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뜯고 있고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디테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자기가 뭐 당연히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욕은 먹더라도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이것만 해도 큰 성공이다 하면서 덫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덫에 걸렸구만. 예, 걸렸지. 지금 문화일보를 비롯해서 이 신문들이. 그러면서 그때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대선 생각 있냐? 지지를 뭐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데 대선 생각 있냐? 아니 정치인 중에 대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대선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작살 내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하실 거예요? 본인은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든 뭐 예를 들면 시의원이든 아니 대통령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됐어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성장하신다면 다시 만나요. 아니 대통령 되면은 전국적인 무상 그 산후조리원 하실 겁니까?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그 전에 작사를 좀 내야죠. 주어가 없어요. 뭘 작사를 낸다는 건지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시장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예. 이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좀 서로 인연이 조금 다른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직접 본 적이 많거든요. 예. 제가 마침 이제 13대 국회 때부터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때 국회 노동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특히 이제 뭐 차세대 혹은 뭐 2인자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전부 다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 기자로서 가까이 가면은 뭐 집안에서 영웅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디테일을 세세하게 알게 되면은 사실 존경할 만한 구석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실상이었거든요. 그런 인물들 중에서 이제 예외가 있었다면 양김 정도였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기자 연치가 너무 짧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압도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있었지만은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제 영향이 미숙했었는데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뭐 예외로 친다면은 다른 나머지 일반적인 정치인들 뭐 예를 들어서 노태우 때 2인자 운운했던 뭐 김복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박철원이
그다음에 YS 때는 뭐 김덕용, DJ 때는 또 누가 있나, 뭐 하나가 권노갑. 이런 분들 뭐 쭉 다 봤는데요. 네. 사실 뭐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야, 딱 부러지게 야, 내가 감탄해가지고 야,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정도의 이제 정치인은 전혀 없었는데. 여기서 잠깐요, 이사장님. YS는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YS하고 DJ하고 딱 놓고 봤을 때, 뭐 철학의 문제도 있고, 뭐 능력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모로 YS가 크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먼저 대통령이 됐고요. 또 그 DJ하고 같이 이렇게 한 열반에 세워놓고 양김씨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강점은, 이제 제일 큰 강점은 영남 출신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호남 출신이라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 기반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영남이 이 호남보다도 인구가 2배 이상 된다는 그 점이 사실은 김영삼에게는 큰 플러스가 됐고 김대중에게는 큰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유, 뭐 2배가 아니라 거의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요즘은 이제 예. 그렇죠. 그죠? 예.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 그 YS 갖고 있는 강점들도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 갖고 있지 못한 점들입니다. 특히 그 YS를 보면은 나는 왜 저 인간이 민자당으로 가가지고 보수 대인업을 했는지 이해를 해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 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보수스러워요. 예. 뭐 집권을 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챙겨줬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우리 눈으로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죄 판결을 많이 양산한 마구제비로 기소했던 검사들 자기에게 충성했다고 다 승승장구 출세시켜줬지 않습니까? 대법관까지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챙겨줘요. 그래서 부하들이 충성을 합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하게 못 챙겨주죠. 우선 재력도 많이 딸리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금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저기 정치사적인 면에서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은 배신 많이 당합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뒤통수 때리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누가 뭐 저기 동교동 이야기 써가지고 뭐 폭로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챙기고 챙기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깡패 두목 같은 그런 이제 이게 있는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좀 잔정은 없어요. 제가 뭐 다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하는 말씀인데,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 아주 그 적지부 기자 생활하면서 만난 정치인들 가장 독특하고 임팩트가 큰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은 그때 초선 때부터 옆에 가가지고 좀 줄이라 잘 써가지고 뭐 했을 건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네. 저 범상치 않은 사람이고 제 양반이 나중에 뭐 크게 해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 못했어요. 이 한국 정치 구조, 뭐 진짜 미국 대사가 이렇게 피습당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한국 정치 환경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정말 이거는 거의 뭐 그때 상상도 환상의 못했죠. 영역이죠. 환상의 영역. 근데 이제 지금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현장에 안 나가니까 정치인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접하는 그런 걸로 볼 때 이재명 시장도 아주 독특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시장도 한번 나중에 이사장 그만두면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자였다가 맞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결이 좀 비슷해 보이고요. 또래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권 변호사는 나중에 된 것이고, 그렇죠. 애초에는 그냥 출세하려고 사법고시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머리도 좋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변호사들 안 하던
등기할 때 집 등기할 때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예. 그 영화 변호인도 나왔잖아. 예. 그런 걸 머리 쓴 거 보면은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변호사였죠. 지금은 기초단체장 정도지만은 이 점점 신망을 얻고 야권에서 떠오르는 주자가 된다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짓밟기 시작하겠죠.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민주당 경선 때 처음부터 1위로 나서지는 않았잖아요. 이인재하고 싸우고 이인재는 조선일보의 후원을 받으면서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면서 오히려 더 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언론이 씹는다고 해가지고 겁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하여튼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처음 아주 독특한 정치인이다라는 느낌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자세히 관심을 안 기울여가지고 줄을 잘못 써서 나중에 큰 덕을 못 봤는데 이재명 줄이나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고요. 농담이죠. 물론 그만큼 관심을 이제 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저희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앞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사실 이재명으로 상징되고 있는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그 기대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야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도자 중에서 지지자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고 또 동조하게 만드는 분으로는 이재명 시장 거론되죠. 예. 그렇지 않은 다른 분도 있나요? 실망을 주지 않고.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김성환 구청장도 어떻게 이름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참 좋은 풀풀이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북구청장도 서울 북동부 지구 구청장들 중에서 그런 분들 꽤 있죠. 김상우 구청장, 노원구청장도 있고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 그 양반도 이런 생활급여. 생활급여. 예.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구청에서 최초로 채택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고요. 이재명 시장이야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장점은 특정한 문제를 선택할 때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공교롭게도 말이죠. 지금 거론한 기초단체장 세 사람 이재명, 김영배, 김성환 셋 다 조합원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조합원입니까? 예, 그렇게 오. 그렇습니다. 김영배 조합원은 가입할 때 제가 옆에 바로 서 있었죠. 예. 이사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김영배 조합원을 왜 기억을 하냐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옛날 평화민주당에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눈썹이 짙어가지고 김영배 사무라이라는 별명을 있었던 분도 성함이 김영배입니다. 돌아가셨죠. 여하튼 이제 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재명 시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방금 우리 김영민 국장 지적했다시피 우리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이고 지지자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정치인이 나중에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자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면은 뭔가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진다는 느낌을 받는 지도자는 나중에 대성한 사례를 보질 못했어요, 제가. 이재명 시장도 나중에 대선 지지율 1위가 되면 또 중간계층으로 가기 위해서 우클이 간다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하여튼 이런 기조를 잃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런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지계층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클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또 그리고 이른바 야권 지지층들이 이 속 시원한 정치를 희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오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가진 자들이 좀 양보하고 또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종북 소리 나올까봐 그냥 발발 떨고
이런 식의 이 나약한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지지자들을 실망시킨단 말이죠. 지금 조용한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분도 한 분 있죠.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분도 네. 조용히 크게 관심을 안 받습니다만은 예. 제가 우연한 기회에 충남도에서 하는 일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게 도정을 잘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크게 이제 안희정 지사의 케이스를 보면은 크게 주목을 원래 받을 수가 없어요. 도지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홍준표도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온갖 국가적인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지. 그것만 아니면 홍준표가 뭘 하든 진주 어려운 폐쇄, 무상급식 중단 그 일이 아니면 홍준표가 뭘 하는지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만큼 주목을 받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은 아주 적절하게 잘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서 이게 지위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단체장이라는 게 관심을 받기는 어렵지만은 또 실질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예.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일은 못합니다.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무상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아주 조그마한 것들 아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경제민주화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게다가 제 아는 분이 한 분 판교에 있어가지고 판교 자주 놀러 가는데 판교도 그 성남시장 그렇죠. 바운더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성남시장을 야당에게 뺏긴 것이 아마 새누리당으로서는 무지무지하게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 예. 사실 이대엽 전 시장이 온갖 호화찬란하게 하면서 망쳐놓은 성남 재정을 예. 이재명 시장 들어가지고 싹 해소했던 이유는 예. 사실은 성남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많이 와 있고 예. 거기서 세금 지방세지만은 예. 세금 많이 거둘 수가 있고 하니까 이게 다 된 거거든요. 예. 이게 원래도 성남 하면은 분당이 있어가지고 새누리당 자기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 시장을 아마 야당에게 내준 것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빼앗은 대목일 수도 있고요. 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큰 기회를 맞이한 그래서 그 개인으로는 기회를 맞이한 거고 예. 지켜보는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좀 쏙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게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새누리당이 다 망쳐놔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야당이 집권을 합니다. 다 수습을 해놓을 때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새누리당한테 넘어가요. 또 새누리당이 다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넘어가면은 또 그것도 똥 치우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면은 한 게 뭐가 있냐 또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우리야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했죠 그렇게. 아니 이제 지방선거의 예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건데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김용민 국장이 얘기했던 게 미국이 딱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제니까 계속 번갈아가면서 집권하잖아요. 딱 그래요. 공화당이 망쳐놓으면은 민주당이 똥치웁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좀 집권해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한 게 뭐 있냐 해가지고 또 공화당이 집권합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뉴욕에 있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할 때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할 때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경제가 침체되고 자살률이 올라가고 살인 범죄가 증가하는 때는 항상 공화당 집권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가 성장한 시기는 항상 민주당 집권기였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화당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른바 이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앙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장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화를 낳느냐면은 실제 성적과는 정반대의 신화. 예. 즉 보수가 경제는 더 잘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만들어서 늘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공화당이 집권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반복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가 사실 미국을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건데요. 미국이 레이건 집권 전에는 살만했습니다. 근데 레이건 집권하고 나서부터 미국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레이건이 한 게 뭐냐면은 이명박이 한 거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예. 기업 감세하고 부자 감세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망쳐놨던 거를 이제 클린턴과 오바마가 어느 정도 또 만회시켜 놓고 나면 다시 또 공화당이 집권해서 망쳐놓는 그런 패턴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빚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복지를 한단 말이죠. 자기 임기 때 다 똥 치우고 또 새로운 기틀을 또 만들고 하여튼 그것까지 해줘야 실은 이제 야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참으로 하여튼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그 실험은 우리가 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맞는 예. 보답을 아마도 지지자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은 또 성남을 간 모양이죠. 왜요? 재보선 지역 아니에요? 거기도 재보선 지역이 있죠. 그랬더니 중원 분당인가? 예? 거기 김미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신상진이라고 의사 출신 그 양반이 후보로 나왔어요. 새누리당에. 새누리당은 예. 전에 국회의원 했었죠. 거기서. 네. 예. 지금 저기 그 야당은 누가 나왔습니까? 아니 뭐 요즘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휴가를 하여튼, 좀 오래 갔다 나중에 편지. 아닙니다. 이거 모르는 거 어떡합니까? 모르는다고 그거 해야죠. 자, 근데 오늘 갔는데 이 주부들께서 또 김무성에게 찾아가서 피켓팅을 하신 겁니다. 주부들이 또 나중에 통합진보당 당원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관악에 사는 청년들인데 어디 뭐 조직에서 온 사람이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김무성 대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찾아간 주부님들 피켓팅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말로는 출산장려, 공공산후조리원은 왜 방해해? 세금은 내가 내고 갑질은 네가 하냐? 아주 김무성은 김무성 대표 또 얘기하겠다. 저 파봐라. 쟤들 통합진보당 출신 맞을까 그러겠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영을 받아서 참 좋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이제 무상 산후조리원 이것 새누리당이 또 방해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저게 좀 복잡하더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은 뭐 위에 이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라든지 예. 그런데 일정한 협력이 있어야 되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방해를 넣는 모양이죠. 근데 예. 참 그것도 자기 모순인 게 출산율이 낮아서 애를 못 놓으니까 우리 경제 미래가 어둡다라면서 무상보육을 공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찍은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영유아를 거느리고 있는 저기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렇죠. 애를 공짜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아내도 셋째를 낳고 나서요. 네. 이게 산후조리원이 너무 비싸다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김영국 장의 부인은 예. 몸이라도 건강하니까 그렇지. 아니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놓고 이제 욕은 제가 다 먹었죠. 아니 거기 가라고 했는데. 그 용인은 그 성남 근처인데 그 용인에서는 안 해요? 용인 지금 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입니까? 예. 예. 진짜 여름 같은 때는요 시청 놀러 갑니다. 거기 시청 가면은 애들을 위해서 거기도 그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디? 성남시청? 시청은 완전 놀이터예요. 어디? 아니 용인시청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을 얘기하는 거죠. 용인 시민들이 성남시청 가고 거기 그래요. 용인 시민들이 아니 용인시청을 가야지 왜 성남시청을 가요? 용인시청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그 용인시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책도 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추워요. 여름에는 에어컨 안 틀었었어요 또. 예. 거기 유일하게 복지시설은 매점밖에 없습니다. 예. 용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전철 잘못 놔가지고 네. 거의 지방재정이 파탄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뭐 지금 시민들이 용인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같은 것이 없어요 거의.
근데 시청이 완전 놀이터입니다. 시민들이 몰려와서. 그게 원래 그거 아니에요. 몇천억 들여가지고 이대협이가 성남시장 만들겠다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결국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하니까. 예. 우리 이재명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거 시청으로 안 쓰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팔리니까? 안 팔렸죠. 뭐 그 어마어마한 정사를 이 부동산 불황기에 누가 삽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시민들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 시장실도 문을 다 열어놓고 아무나 오면 다 들어오게 하고 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참 주도면밀하죠. 대선 전략. 너무 티나게 하면은 예, 너무 티나게 표일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거는 뭐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꼼수 아닙니까? 이건 뭐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비용 나가게 하는 이런 홍준표식 대선 전략과는 너무나 그 대조가 됩니다. 일단 홍준표 지사는 이해를 좀 아니 지금 그 양반 제정신인가 싶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전국적 지지도 글쎄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2%가 올랐더라고. 예. 이게 뭐 4%에서 6%가 됐나? 뭐 하여튼 그 정도 올랐던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우파적 마인드, 그러니까 좌파의 모든 정책이나 지향점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깨버리는 걸로 지지할 국민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우파적 노선이면은 청산가리도 먹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 돈을 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거 잘하는 거야. 그동안 이 돈을 썩혀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빨리 내게 해줬어야지. 이럴 국민들이 있냐 이거예요. 경상남도에 몇이나. 이게 이제 전국적 지지도는 한 2%라도 올랐으니까 홍준표로서는 성공했다고 아니 그래서 그 2%에서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고립이 됐는데. 이제 아무리 그 머리를 쓰고 꾀를 써도 언론들도 사실은 상식선이라는 건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골프 치고 이런 이코노미 비즈니스 타다가 걸리고 말은 독설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나 언론에게 비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계산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한테는 충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올바르게 사십시오라고. 올바르게 살라. 올바르게 예. 바르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예. 바르게 살라. 저는 이제 홍준표 지사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준표 형,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라고요. 그러면 참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그 권력을 얻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맛이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나쁜 역할을,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잖아요. 권력자가 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내가 그동안 삭히고 살았는가. 뭐 그 마인드로 진짜 이 헤게모니를 쥐는 순간부터는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럼요. 원래 나쁜 사람인 겁니까? 그렇죠. 예. 이게 모든 것을 다 놓고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나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아주 극히 유전자가 이상해가지고 또라이인 극히 0.001%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요? 이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그 아줌마처럼. 그렇죠. 폭언만 퍼부었어요. 먹다 썩은 빵도 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모든 걸 내려놔서 나쁜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예. 결국은 그 인간 랜덤미를 따질 때는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때 예.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그걸 따져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는 전혀 그게 아니니까 훌륭한 사람을 볼 수가 없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좀 국민들에게 비단 어느 지도자를 지지하시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도자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나라의 그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한번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리콴유, 이광효, 싱가포르 총리, 그 사람 죽으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간 걸로 다들 묘사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싱가포르의 법이라고 합니다. 정상 체위 외에 체위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뭐 참 애널, 오랄 안 된다.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래 조사를 해봤대. 싱가포르 조사했는데 40%가 오랄을. 그것도 그게 40%나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아니 그건 지금은 이제 합법화 됐을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은 강제에 의한 오랄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싱가포르 정부를 부모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간섭하듯이 세세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술 먹고 난동을 피우면은 엉덩이 까고 태형 때립니다. 그 이제 저도 동영상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 사람을 이런 시소 같은데 이렇게 한 45도로 딱 해가지고 사람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뒤에 가죽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엉덩이만 이렇게 딱 까게 해가지고 네. 이제 옆에 그 판사인지 뭔지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하나 하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휙 들어가지고 엉덩이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대다 하면 15대 다 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침 뱉다가 걸리면 벌금이 한 7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껌 씹는 게 아예 금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집에서도 나체로 활보하는 게 금지로 규정돼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안 내려도 이거 처벌당합니다. 물을 반드시 내려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유교적인 그 북권 국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싱가포르는 지금 유사 이래 지금까지 싱가포르 의회의 국회의원 숫자가 64명인가 되는데요. 예. 야당 의원이 4명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관영 언론 이외의 언론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론이 있는데요. 그 한 언론이 관영 언론인데 그 언론이 나머지 언론을 다 소유하는 그렇죠.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독립 언론이 전무한 존재죠. 예. 국내 언론은 아무도 이 정권을 비판을 할 수 없으니까 해외 언론이 비판을 하면은 그 해외 언론 끝까지 손해배상 소송 걸어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싱가포르는 인구 500만의 조그마한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들도 크게 다룰 만한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국가는 아니죠.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 나라 법원에다가 막 제소를 하고 온갖 부릇을 다 뜨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굉장히 그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이제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니까 부패는 없습니다. 부패는 없는 대신에 이제 싱가포르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뭐 굳이 원래 부패라는 거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부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이 이제 분산됐을 그렇죠. 경우.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완전히 이강요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특권층이 나라를 완전 소유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부패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공무원들 급여도 아주 세요. 그렇죠. 그 대신에 싱가포르는 또 이제 그 3D 직업은 그 주변에 있는 말레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사람을 수입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입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인과 결혼을 한다든가 하면은 바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여가 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싱가포르를 이상향으로 삼을 만한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딴 나라 지도자 서거했을 때는 뭐 추모 안 가는데 만데라 때 안 갔잖아요. 리콴유 때는 가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언론을 완전히 권력의 통제 아래 두고 권력을 세습시키고 지금 리콴유 다음에 고척통이 했습니다마는 고척통 다음에는 또 리콴유의 손자인가 아들인가가 아들이죠.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세습하고 싱가포르라고 나라 전체를 사유화시키는 이런 거를 사실은 박정희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엉망이고 독재를 하고 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 그 장땡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독재 못 참아주냐. 이런 마인드를 그동안 새누리당은 심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장론 이거에 그게 딱 맞는 이상적인 국가가 싱가포르예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가도 싱가포르에다 뭘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건 뭐 알 수 없죠. 예, 좀 더 규명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네. 이런 리콴유의 나라, 리콴유를 아버지처럼 모시던 이런 나라가 우리 조국의 미래이냐? 새누리당은 그걸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미래죠. 이런 정당을 집권 여당으로 계속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중요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만약에 새누리당이 무슨 그런 모략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제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선거를 하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매우 중요한 자기 삶의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은 뭐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예. 이명박근혜 정권 8년을 거치면서 느낀 건요. 야,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정권을 선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 전락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뭔가 선택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이긴 하지만 8년이거든요. 더 악화돼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의 8년인데. 그렇죠.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따지면 8년 차죠.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의 새누리당 정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지쳤어요. 지쳤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향해서 욕을 해봐야 듣지도 않거나 탄압당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아군들, 지지자 그리고 동지들을 향해서 막 할퀴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뭐 당장 저부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 상태, 상처 이런 것들을 또 이기는 훈련들 또 그런 기량들을 올해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실 저는 미래유동조합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초조하고 나 혼자 고립된 게 아니냐. 사람들은 이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악마적인 정권 하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냐. 예.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정상이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비정상인 겁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그 운동을 통해서 제가 생활공동체, 가치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유신의 시대에도 결국은 물론 이제 그 부하의 총에 맞아가지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그 촉발이 됐던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와 같이 언론이 극도로 통제된 사회 속에서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뭐 우리는 아주 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시기를 어렵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 어쩌면은 절반의 자유를 누렸던 김영삼 그리고 100%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기억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더 극악스럽게 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전상이한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유신 시대 때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런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그렇게 절망스럽거나 좌절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손에 손을 잡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간다면은 다음 선거 때는 이런 부도덕한 정권은 저는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요, 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다음 선거 때 부정선거 분명히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한 180% 됩니다. 왜냐? 다음 선거가 위태롭다는 건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거 온갖 사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술이 바로 전라도와 충청도 이간질하는 겁니다, 지금. 호남 고속철도 KTX 노선 두고
오송에서 다이렉트로 논산 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걸 굳이 서대전을 지나가게끔 일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물론 서대전에서 출발하는 거 여부를 제가 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논란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막 대전 MBC, 광주 MBC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극과 극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틈을 벌려 놔가지고 다음 그 뭐 주요 선거 때 이 호남하고 충청권이 완전히 정서적으로 갈라지도록 그 꼼수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충남과 전북 지역에 상수도 문제 놓고 감사원이 또 양측이 갈등이 빚어지게끔 사실상 방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이게 다 어떤 모종의 플랜이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모종의 플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있을 것이다. 있다고 확신한다는 건 제 의견일 뿐이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그 대전 충남북이 과거에는 이제 물론 뭐 시민주공화당, 자유선진당처럼 이제 나름 충청당 그렇죠. 충청도 당이 존재했고 그게 민자당으로 이제 합류하고 나중에 한나라당으로 합류하면서 사실 여권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지난 선거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특히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여권으로 하여금 초조감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든 이제 좀 이간질을 시키고 싶다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박정희가 선거로 무너졌으면은 가장 바람직한 건데 선거로 무너뜨린 건 아니죠. 이승만도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 민중의 이제 봉기로 이제 무너뜨렸고 박정희는 뭐 부하의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이제 무너진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거로 뭔가를 바꾼다는 확신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요. 관건 선거가 아주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됐잖아요.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뭐 사수를 써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뭐 이런 식이라면은 다음 선거 때는 이렇게 그런 거는 감시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저는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또 이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이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의견. 뭐 무슨 뭐 그 계획을 제가 포착해서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왜냐하면요 정권 교체도 좋은 정권 때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보수적 새누리당의 기반을 둔 정권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김영삼 정권이었어요. 그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참여정부, 국민의힘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양호한 정권인데 거기서 이명박한테 넘어갔단 말이죠. 나쁜 정권 때는 잘 넘어가지 않아요.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한테 넘어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가 과연 정권을 넘기게끔 내버려 둘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원망도 있잖아요. 왜 이명박한테 넘어가게 만드느냐? 뭘 되게 할 힘은 없어도 안 되게 할 힘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 그건 많은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데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착한 정권 때는 이래요. 나쁜 정권 때는 만약에 정권이 저쪽에 넘어가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천안함의 비밀 들통나면은 얼마나 골 때려집니까 이명박? 세월호의 비밀이 드러나면 얼마나 골 때려집니까 박근혜? 그러니까 그 비밀이 존재한다는 게 참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감시 정말 불을 켜고 선거 운동하듯이 선거 감시하지 않으면은 저는 또 다음에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뭐 반지를 드시는 분들은 머리를 박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서울 북동부 지역협의회 창립총회에 와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희망이 됩시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